서울 광장시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조폭들이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였고, 이를 발견한 삼천교육대 교관 출신의 할머니가 이들을 모두 제압하고 정신개조와 참교육으로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7월 서울의 여름은 용광로처럼 끓어올랐다. 그 중에서도 종로의 광장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이었다. 쉴 새 없이 지져지는 녹두전의 고소한 기름 냄새, 펄펄 끓는 떡볶이와 순대의 매콤한 증기,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털어내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외침.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는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게 만들었다. 이곳은 정직한 땀과 억척스러운 손맛이 지배하는 날 것 그대로의 삶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활기의 이면에는 오래된 기계에 낀 녹처럼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더 핸드라는 이름의 유통업체. 그들은 스스로를 상생협동조합이라 칭했지만 실상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탈적인 갑질을 일삼는 하이에나 무리였다. 그들의 방식은 교활하고 체계적이었다. 처음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며 상인들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한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계약서의 깨알 같은 독소 조항을 무기로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저품질의 식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밀가루에는 정체 모를 가루가 섞여 있었고 식용유는 몇 번을 재사용한 듯 쩐내가 났다. 항의하는 상인에게는 더 핸드의 행동대장인 우삼떡이 찾아왔다. 그는 법보다 주먹을 신뢰하는 자였다. 가게를 뒤엎고 다른 상인들 앞에서 모욕을 주며 공포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썩은 재료를 받았을 수밖에 없었다. 광장시장의 맛과 명성은 그렇게 속부터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옥체린 할머니가 시장의 소음 속을 유유히 걸어 들어왔다. 7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는 꼿꼿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에서는 기품이 흘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 듯 형형했다. 그녀는 시장 중앙 가장 목 좋은 곳에서 40년 넘게 녹두전을 부쳐온 친구 표순이의 가게 순인의 빈대떡 앞에 멈춰섰다. 순이야, 나왔다. 제일 바삭한 놈으로 한 장 부쳐내봐라. 땀을 뻘뻘 흘리며 녹두전을 부치던 표순이가 화들짝 놀라며 친구를 맞았다. 아이고 체리나. 이 찜통에 여긴 어쩐 일이고. 사람 구경, 기름 냄새 구경하러 왔지. 최고의 녹두전 한 장과 막걸리 한 사발이 그녀 앞에 놓였다. 옥체리는 녹두전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늘 느껴지던 고소한 풍미 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불쾌한 기름 쩐내가 혀끝을 맴돌았다. 그녀는 친구의 지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을 보았다. 순이야. 왜? 기름 바꿨나? 반죽도 예전 맛이 아니고. 친구의 날카로운 지적에 표순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다. 무슨. 날이 더워서 그럴 기다. 내 손맛이 어디 가나.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그림자가 가게를 덮치며 불쾌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갈랐다. 우삼덕이었다. 그는 굵은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표순이 앞에 돈통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줌마, 오늘 매출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우리 더 핸드에서 관리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알지? 그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일 매출의 30%를 뜯어가고 있었다. 표순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명했다. 그게 재료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손님들이. 뭐? 재료 탓을 해? 우리가 주는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맛을 못 내는 걸 가지고. 우삼떡은 고함을 지르며 진열된 녹두전 하나를 손으로 뭉개버렸다. 표순이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옥체리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친구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크고 무겁고 단단한 어떤 것이든 맷돌처럼 갈아버릴 듯한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 안에서 40년간 멈춰있던 거대한 맷돌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우삼떡이 행패를 부리고 사라진 후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표순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옥체리는 말없이 친구의 등을 쓸어주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표순이는 50년 지기 친구 앞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더 핸드라는 거머리 같은 조직과 그 수장인 독고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독고진은 처음에는 상인들에게 구세주처럼 접근했다. 낡은 시설을 현대화해주고 공동구매로 식자재를 싸게 공급해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교묘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상인들은 모두 그의 노예가 되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관리비와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갈취당했고 그가 공급하는 저질의 식자재를 비싼 값에 의무적으로 사야만 했다. 광장시장의 거의 모든 노점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고 저항하는 가게는 우삼떡의 폭력 아래 처참하게 무너졌다. 체리나, 나 이제 장사 접어야 할까봐. 평생을 바친 내 가게인데. 표순이의 절망 어린 목소리에 옥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무거웠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가며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우삼떡이 부하 2명을 더 데리고 순인의 빈대떡을 찾아왔다. 어제의 일이 고가웠던 모양이었다. 어이 아줌마. 어제 그같이 있던 할망구는 어디 갔어? 노망난 친구 때문에 장사 망치기 싫으면 오늘 관리비는 2배로 내야겠어. 그가 표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순간 가게 한쪽에서 조용히 전을 부치던 옥체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어제 우삼떡이 가져다준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려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젊은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우삼떡은 순간 흠칫했다. 이따위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라고 주는 건가? 이건 밀가루가 아니라 톱밥에 가깝구나. 손님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야. 장난치는 거 아니네.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찔리자 우삼떡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웬 할망구가 기름전내에 정신이 나갔나? 니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맷돌에 갈리기 전에 아가리 닥치고 꺼져. 그는 격분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늙었으면 빨리 뒤져서 땅걸음이나 될 것이지 어디서 신성한 장사판에 재를 뿌려. 폭언, 모욕, 한 인간의 세월에 대한 완전한 부정. 표순이는 겁에 질려 체리나 하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옥체린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우삼떡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을조렸다. 맷돌이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우삼떡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삼떡은 그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갈아버려 원형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맷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욕설과 폭력보다도 우삼떡을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재수 없어. 우삼떡은 기세에 눌려 침을 뱉고는 허둥지둥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옥체리는 공포에 떠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괜찮다. 이제 저놈들 갈아버릴 시간이다. 그날 이후 옥체리는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의 가게 일을 돕는 척하며 더 핸드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배송 트럭 번호, 배송 시간, 우삼떡의 동선, 그와 접촉하는 다른 상인들의 표정까지. 거대한 맷돌이 갈아야 할 곡식의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다. 옥체린의 전쟁 준비는 치밀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해 더 핸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눈빛을 읽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광장시장을 거미줄처럼 올가맨 더 핸드의 착취 구조와 그 구조 아래 신음하는 상인들의 피해 지도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맷돌은 언제나 가장 무겁고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법이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철학은 40년 전 국가가 버린 인간들을 재생시키던 그 시절에 완성된 것이었다. 1981년 삼청교육대 제13훈련소. 악취가 진동하는 징벌방. 한 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고 있었다. 그는 교관들의 가혹 행위에 반항하다 독방에 갇힌 터였다. 다른 교관들은 그를 구제불능이라며 포기했지만 신임 여군 교관이었던 옥체리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앞에 맷돌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는 마대 자루에 가득 담긴 콩을 그의 앞에 쏟았다. 이 콩을 다 갈아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성질머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밤이 새도록 갈아라. 그것이 끝나면 다시 콩을 주겠다. 훈련병은 욕을 하며 저항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맷돌을 돌렸다. 팔이 빠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의 머릿속을 채웠던 분노와 증오는 서서히 비워지고 오직 맷돌의 무게와 콩이 갈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맷돌을 돌리던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갈고 있는 것이 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나고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통곡하며 콩가루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옥체리는 그때서야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모든 것은 갈리는 법이다. 내 오만함도 내 분노도 내 절망도.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것과 섞여 쓸모있는 반죽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맷돌의 이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맷돌 교관으로 불렸다.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인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만 결국에는 그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교관. 그녀에게 걸린 흉악범들은 모두 가루가 되도록 갈려나간 뒤 사회로 돌아가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2024년 광장시장. 옥체리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더 핸드라는 조직은 우삼떡 같은 행동대원 몇몇을 처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머리인 독고진과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갈아버려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맷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맷돌을 돌릴 강력한 힘과 갈아낸 가루를 반죽할 정교한 손길이 필요했다. 그녀는 시장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에는 수십 년간 빛을 보지 못한 이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태웅. 40년 전 교도소에서도 포기했던 흉악범이었지만 그녀의 맷돌 아래서 가장 처절하게 갈려나간 뒤 가장 성공적으로 재기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뛰는 종합상사 태웅 글로벌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태웅 글로벌 회장 비서실입니다. 장태웅 회장 바꿔주세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옥체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40년 전에 그 목소리로 말했다. 맷돌이 돌기 시작했다고 전해라. 갈아야 할 곡식이 생겼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그 암호 같은 말에 당황했지만 충실히 메시지를 전했다. 잠시 후 전화기에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물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외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교관님, 살아계셨습니까, 교관님? 태웅아, 나다. 광장시장에 아주 굵고 질긴 곡식이 자라고 있구나. 독성이 강해서 주변 밭을 다 죽이고 있어. 옥체리는 더 핸드와 독고진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장태웅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이놈들을 아주 곱게 갈아서 다시는 움트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장태웅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교관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가장 고운 채가 될 권도윤 변호사와 가장 무거운 절국공이가 될 신강호 실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광장으로 집결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체리는 다시 시장의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우삼덕이나 독고진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맷돌 위에서 갈려나가야 할 곡식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맷돌과 그 맷돌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 광장시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태웅 회장의 전화 한 통은 평온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수중 기뢰들을 일제히 깨우는 신호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세계에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한 성공한 거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심장에는 40년 전 옥체린 교관이 새겨넣은 맷돌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은 교관의 맷돌이 돌아갈 때 기꺼이 자신을 던져 함께 갈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녀의 가장 무서운 연장들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산별관. 권도윤 변호사는 1조 원대 기업 상속 분쟁의 최종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언어는 가늘고 날카로운 채와 같았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상대방의 거짓과 논리적 허점만을 정확하게 걸러내 판사의 눈앞에 명백한 진실의 가루로 뿌려주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한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위조해내던 천재 사기꾼이었다. 옥체리는 그의 손재주를 칭찬하며 말했다. 내 놈의 그 정교한 손길은 가짜를 만드는 데 쓰기엔 아깝다.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가장 촘촘한 채가 되어라. 그는 이제 기업 분쟁 전문 승률 100%의 전설적인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변론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던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장태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맷돌 가동. 권 변호사의 채가 필요하다. 그의 냉정한 표정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진행하던 모든 사건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위임했다. 그 어떤 수임료보다 교관의 맷돌을 위해 자신의 채를 사용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판교 테크노밸리 국내 최대 IT 보안 업체의 관제센터. 신강호 보안 총괄실장은 중국발 해킹 공격의 IP를 역추적해 차단하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절국공이. 맷돌이 갈아내지 못하는 크고 단단한 덩어리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으깨어버리는 역할이었다. 그는 한때 명동 사채 시장을 피로 물들였던 악명 높은 해결사였다. 옥체리는 맷돌만으로는 갈리지 않는 그의 폭력성을 역으로 이용했다. 내 놈의 그 무식한 힘은 부수는 데 특화되어 있구나. 좋다. 앞으로 너는 나의 가장 단단한 절국공이다. 나의 명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녀는 그의 힘을 빼앗는 대신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이제 기업의 정보를 노리는 외부의 위협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짓뭉개버리는 최고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 있었다. 장태웅의 연락을 받은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의 지하 벙커였다. 그곳에는 그의 팀원들, 과거에 그와 함께 주먹 3개에 몸담았다가 갱생한 이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연장 챙겨라. 교관님이 부르신다. 오랜만에 절구질 좀 해야겠다. 그들의 눈에 다시 길들지 않은 맹수의 빛이 돌아왔다. 다음 날 저녁 광장시장 근처의 낡고 허름한 한정식집. 장태웅이 가게 전체를 빌린 그곳에 4사람이 모였다. 맷돌의 회전력을 책임지는 손잡이 장태웅, 진실을 걸러내는 채 권도윤, 단단한 것을 으깨는 절국공이 신강호. 그리고 그들 앞에 맷돌 그 자체인 옥체린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명의 거물은 40년 전 훈련병의 모습으로 돌아가 늙은 스승 앞에 꼿꼿이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교관님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충성심의 무게는 산과도 같았다. 옥체리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켠 뒤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다, 내 연장들. 아직 쓸만해 보이는구나. 그녀는 시장에서 노점 상인에게 얻은 갱지에 연필로 눌러 쓴 메모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곳에는 더 핸드의 착취 구조 대표 독고진 행동대장 우삼떡의 이름, 그리고 피해 상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목표는 이것들이다. 광장시장이라는 옥토에 뿌리 내린 독버섯 같은 놈들이지. 이번 작업의 목표는 버섯을 따는 게 아니다. 버섯이 자라난 땅 전체를 파내어 소금에 절여버리는 것이다. 다시는 그 어떤 균사체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녀의 말에 권도윤이 채를 꺼내 들 듯 날카롭게 물었다. 법적인 명분은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하지만 썩은 나무는 살짝만 흔들어도 벌레가 쏟아지는 법이지. 우리가 할 일은 저놈들이 스스로 썩은 속을 드러내도록 바람을 살살 불어넣는 것이다. 신강호가 절국공이를 들 듯 묵직하게 말했다.
언제든 내려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장태웅이 손잡이를 잡듯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맷돌을 돌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교관님. 옥체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곡식 으깨기를 시작한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맷돌과 연장들이 광장시장의 탐욕을 갈아버리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체린의 작전은 언제나 정교하고 무자비했다. 1단계는 직접 접촉 없는 고사 작전. 상대의 돈줄과 숨통, 그리고 심리를 동시에 조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맷돌의 연장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거대한 맷돌을 삐걱거리며 돌리기 시작했다. 채권도윤의 법률적 분쇄. 권도윤의 공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불공정 계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더 핸드와 상인들 간의 계약서가 사실상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닌 채무 관계를 담보로 한 노예 계약에 가깝다는 법리적 해석을 들고 나왔다. 그는 더 핸드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시중가와 비교 분석하여 폭리를 취한 차액 전부를 불법 고금리 대출 이자로 규정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그는 피해 상인들을 모아 더 핸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국세청에는 조직적 탈세 및 자금 은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방에서 법률적인 채가 더 핸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손잡이 장태웅의 재정적 압살. 독고진이 법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장태웅은 그의 사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의 종합상사 태웅 글로벌은 갑자기 광장시장 상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최고급 녹두가루와 식용유, 밀가루를 원가에 가까운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더 핸드의 저질 재료에 신음하던 상인들은 열광했다. 그들은 더 핸드와의 계약 파기를 감수하고 태웅 글로벌의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광장시장의 녹두전 맛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더 핸드의 재료는 창고에 먼지가 쌓인 채 썩어갔다. 독고진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상인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된 것이다. 절국공이 신강호의 심리적 파괴. 가장 원초적인 공포는 신강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동원해 우삼떡과 그 부하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는 우삼떡이 아끼는 외제차 옆에 보란듯이 더 비싸고 좋은 차를 세워두고 그를 쳐다봤다. 우삼떡의 부하들이 자주 가는 술집의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그들에게 최고급 양주를 한 병 보내주며 씩 웃었다. 어린 놈들이 고생이 많다. 이걸로 목이나 축여라. 그것은 조롱이자 힘의 과시였다.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 우삼떡의 부하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신강호는 그들 중 몇몇에게 직접 접근했다. 너 인상이 좋구나. 우리 회사 물류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4대 보험되고 연봉도 이쪽보다 훨씬 나을 텐데. 악과 폭력으로 맺어진 그들의 조잡한 충성심에 안정과 돈이라는 강력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독고진은 미칠 지경이었다. 법률, 사업, 조직 관리 모든 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거대한 자본과 치밀한 두뇌, 그리고 무자비한 행동력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웬 할망구에게 폭언을 내뱉었던 그날이라는 것도. 우삼떡. 독고진의 사무실에서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시작된 거야. 당장 그 할망구 찾아내. 찾아내서 그 친구라는 빈대떡 가게부터 아예 맷돌로 갈아버려. 다시는 누구도 우리에게 개기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주란 말이다. 절박함에 내몰린 독고진은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맷돌이 파놓은 덫의 입구를 향해 자신의 부하들을 밀어넣고 있었다. 독고진의 명령은 우삼떡에게 기다렸다는 듯한 신호였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심리전을 끝내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즉 압도적인 폭력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그의 분노는 순인의 빈대떡, 그리고 그곳과 연결된 옥체린이라는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 할망구랑 가게를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영감 할망구들도 오줌을 지리면서 벌벌 기겠지. 그는 자신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폭력적인 놈들로만 10여 명을 골랐다.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그리고 가게에 불을 지르기 위한 신어통까지 준비했다. 시장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인적이 끊긴 자정이 넘은 시각. 그들은 어둠을 틈타 순인의 빈대떡으로 향했다. 그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삼떡이 의기양양하게 신어통을 들어 올리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자, 지금부터 청소 시작이다. 저 가게를 지도에서 지워버려. 그가 신어를 가게의 나무벽에 뿌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광장시장 전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야구 경기장처럼 환해진 시장의 풍경에 우삼떡과 그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고 당황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사방의 모든 골목과 가게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보다 훨씬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는 연장들이 들려 있었다. 포위망의 가장 앞에는 절국공이 신강호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우삼떡이 당황해 말을 더듬는 사이 가게의 문이 열리며 옥체린 할머니가 표순이와 함께 걸어 나왔다. 옥체린은 겁에 질린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우삼떡을 향해 말했다. 내 친구 가게에 불을 지르러 왔더구나. 죗값이 아주 무겁겠어. 우삼떡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를 이기려 품속에서 날카로운 등산용 칼을 꺼내 휘둘렀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할망구부터 찔러 죽일 거야. 명백한 흉기 위협이자 인질극 시도. 신강호가 기다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정당방위라는 완벽한 명분이 완성되었다. 신강호는 포위망을 뚫고 천천히 우삼떡에게 걸어갔다. 그는 우삼떡이 휘두르는 칼을 보며 마치 장난감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절국공이 앞에 선 쇠붙이 자랑하는 거 아니다. 그는 우삼떡의 손목을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우삼떡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신강호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올렸다. 지금부터 절구질을 시작한다. 신강호의 선언과 함께 사방을 포위하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우삼떡의 부하들을 향해 움직였다. 맷돌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이제 남은 것은 덫에 걸린 어리석은 곡식들을 남김없이 빻아버리는 일뿐이었다. 신강호의 손에 목덜미가 잡힌 우삼떡은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의를 상실한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광장시장 인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축산물 가공 공장이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희미하게 남은 피비린내가 공간을 채우며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했다. 우삼떡은 꽁꽁 묶인 채 차가운 도축용 철제 테이블 앞에 내던져졌다. 그의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법률 서류를 든 채 자신을 해부하듯 쳐다보는 권도윤 변호사, 다른 한 명은 피 묻은 주먹을 닦으며 자신을 가축 보듯 하는 신강호,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한 옥체린 할머니가 있었다. 이곳은 지옥의 입구이자 최후의 심판정이었다. 첫 번째 신문은 채 권도윤이 시작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통해 방금 전 시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완벽한 화질과 음향이었다. 우삼떡 씨. 공동특수주거 침입, 방화 예비 음모,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손에 든 칼은 명백한 위험한 물건이지. 당신의 보스, 독고지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갈 거야. 그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니까. 당신은 최소 10년, 운이 나쁘면 15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겠지. 그 시간 동안 독고지는 당신이 빼앗은 돈으로 여자나 만나고 다니겠고. 권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법적 사실을 나열하며 우삼떡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그때 절국공이 신강호가 다가와 우삼떡이 보는 앞에서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맷돌 옥체린이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영혼을 갈아버릴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더구나. 내가 어릴 때 아버지를 돕겠다며 좌판 앞에 앉아있던 똘똘한 아이였다고들 하더군. 그 아버지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뭐라 하실까? 너는 강한 놈이 아니다. 그저 내 편이 많을 때만 강한 척하는 겁쟁이일 뿐이지. 독고진이라는 더 큰 돌멩이 뒤에 숨은 조약돌. 그가 너를 버리는 순간 넌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야. 아니, 이미 넌 버려졌다. 독고진은 널 구하러 오지 않아. 그녀는 우삼덕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출신과 열등감, 그리고 배신당할 것이라는 공포를 정확히 찔렀다.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독고진에 버림받은 개가 되어 법의 맷돌에 갈려나가는 길. 다른 하나는 우리를 도와 독고진을 끌어내고 내 맷돌 아래서 내 놈의 썩어빠진 근성까지 전부 갈아낸 뒤 새로운 가루가 될 기회를 얻는 길이다. 물론 내 맷돌은 법의 맷돌보다 훨씬 아플 게다. 선택해라. 선택지는 없었다. 지옥과 더 깊은 지옥. 하지만 한쪽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보였다. 우삼떡은 결국 통곡하며 무너졌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옥체린의 눈빛에 만족감이 스쳤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지져봐라. 몇 분 후 우삼떡은 옥체린이 불러주는 대본대로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독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 할망구 배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놈들한테 잡혔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할망구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마장동 폐공장입니다. 놈들이 방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독고진은 잠시 의심했지만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우삼떡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충견이었기 때문이다. 알았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직접 간다. 전화가 끊겼다. 우삼떡은 허탈하게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옥체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이제 구경이나 해라. 가장 질기고 독한 곡식이 어떻게 갈려나가는지를. 폐공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맷돌이 가장 빠르고 무겁게 돌아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독고진은 오만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더 핸드라는 왕국이 고작 늙은이 하나와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배후 세력까지 모조리 짓밟아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회사의 핵심 간부와 마지막 남은 행동대원 정예 인력 30여 명을 모두 이끌고 우삼떡이 알려준 마장동 폐공장으로 향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공장 입구. 독고진은 부하들을 먼저 들여보내 내부를 수색하게 했다. 잠시 후 안전하다는 신호가 오자 그는 자신의 최측근들과 함께 거대한 가공실 안으로 들어섰다. 가공실 중앙에는 낡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옥체린 할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아 마치 무라도 다듬듯 태연하게 작은 칼로 나무 토막을 깎고 있었다. 내 놈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구나, 할망구. 독고진이 비웃으며 다가서는 순간 등 뒤에서 쾅 하는 과 함께 육중한 강철 문이 닫혔다. 동시에 공장 전체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며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독고진과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다. 사방의 모든 출입구와 2층의 캐버크 위까지 수백 명에 달하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그들을 포위한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나 쇠 파이프가 아닌 건설 현장에서나 볼 법한 묵직한 공구와 중장비 부품들이 들려 있었다. 장태웅, 권도윤, 신강호가 포위망의 가장 앞에서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독고진.
옥체린이 깎던 나무 토막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놈은 아주 질기고 독한 곡식이구나. 보통 맷돌로는 어림도 없겠어. 독고지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 놈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날 건드린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도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뒤에 있던 정치인과 전직 경찰 간부. 지금쯤이면 장태웅 회장이 보낸 감사팀이 그들의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고 있을 걸세. 당신의 뇌물 장부와 함께. 독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옥체린이 나지막이 그러나 공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가라라. 그 한마디에 포위하고 있던 수백 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여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불량품들을 처리하는 공정에 가까웠다. 신강호의 팀원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더 핸드의 조직원들을 하나씩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제압해 나갔다. 신강호는 곧장 독고진에게 향했다. 독고진 역시 보통 내기는 아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맹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절국공이 앞에서는 어린애의 투정 같았다. 신강호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과 다리의 관절을 모두 탈골시켜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모든 상황은 단 15분 만에 종료되었다. 더 핸드의 모든 조직원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차가운 공장 바닥에 가축처럼 내팽개쳐졌다. 옥체리는 신음하는 독고진 앞에 다가섰다. 지금부터 내 놈의 그 오만과 탐욕, 그 뼈와 살까지 전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주겠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오직 목표만을 향해 회전하는 거대한 맷돌 그 자체였다. 독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광장갱생교육원이라 이름 붙여진 폐공장은 그 이름과는 달리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구현한 공간이었다. 독고진과 그의 부하들은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오직 갈리는 대상이 되었다. 1단계 맷돌질. 교육의 첫 이주는 오직 맷돌질 뿐이었다. 옥체리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사람 키만 한 거대한 돌맷돌 수십 개를 공장 안에 설치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끝없는 콩과 쌀이 주어졌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들은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맷돌을 돌려야 했다. 신강호와 그의 팀원들은 잠시라도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자에게는 가차 없는 절구질을 가했다. 맷돌을 돌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공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오만과 분노, 계략과 탐욕은 사라지고 오직 맷돌의 무게와 회전만이 남았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갈아내고 있었다. 그들이 갈아낸 곡식 가루는 매일 아침 장태웅의 트럭에 실려 전국의 보육원과 양로원으로 보내졌다. 2단계 체질. 육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정신이 텅 비어버렸을 때 권도윤의 체질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핸드가 상인들과 맺었던 모든 불공정 계약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들에게 밤새도록 필사하게 했다. 내 놈들의 죄가 어떤 문장과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뼈에 새겨라. 필사가 끝나면 그 계약서들을 바탕으로 상인 입장에서의 반박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반박하고 해체해야 하는 굴욕과 마주해야 했다. 3단계 반죽. 마지막 단계는 옥체린이 직접 주관했다. 그녀는 피해 상인 대표로 친구인 표순이를 교육원으로 초빙했다. 그리고 독고진과 그의 간부들에게 그들이 직접 갈아낸 콩가루와 밀가루로 녹두전을 부쳐 표순이에게 대접하게 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모양도 엉망인 녹두전이 나왔다. 표순이는 말없이 그것을 먹고 다시 부쳐오라고 돌려보냈다.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마침내 그럴듯한 모양과 맛의 녹두전이 나왔을 때 표순이는 그 녹두전을 먹지 않고 독고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나? 자네는 평생 이 녹두전 한 장의 가치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독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평생 경멸하고 착취했던 대상에게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이 지옥 같은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독고진은 달랐다. 그는 맷돌질에도 체질에도 반죽에도 끈질기게 버텼다.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독고라는 이름의 아집과 오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이 교육원의 마지막으로 갈아야 할 가장 단단하고 독한 곡식이었다. 어느 날 밤 옥체리는 모두가 잠든 후 독고진을 가장 깊고 추운 냉동 창고로 불렀다. 그녀는 그의 손에 광장시장에서 가져온 단단한 녹두콩 한 알을 쥐어주었다. 이 작은 콩 한 알에 농부의 땀과 상인의 정성과 손님의 기대가 모두 담겨 있다. 너는 평생 이 콩 한 알의 가치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저 남이 쌓아 올린 것을 훔치고 망가뜨렸을 뿐이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 콩이 내 손안에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내 놈의 그 잘난 힘과 의지로 너 자신을 갈아봐라, 독고진. 냉동 창고의 육중한 문이 닫혔다.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애는 추위 속 독고진은 손안에 작고 단단한 녹두콩 한 알과 함께 남겨졌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춥고 가장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냉동 창고의 문이 닫히자 독고진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 그리고 뼈를 애는 추위와 함께 남겨졌다. 그의 손안에는 단단한 녹두콩 한 알만이 현실처럼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강철 문을 발로 차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두꺼운 벽에 흡수되어 어떠한 메아리도 만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위가 그의 오만을 좀먹기 시작했다. 체온이 떨어지자 그가 평생 믿어왔던 힘과 권력, 돈이라는 갑옷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 극한의 공간에서 그것들은 아무런 온기도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몸을 웅크렸다.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생애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고독과 무력감이었다. 그의 시선이 손안의 녹두콩에 닿았다. 이 작고 하찮은 것. 그는 이것을 부수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돌바닥에 콩을 놓고 구둣발로 짓밟았다. 콩은 그저 다른 곳으로 튕겨나갈 뿐이었다. 그의 모든 힘과 교활함이 이 작은 콩 한 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이 콩 한 알과 같은 실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고 망가뜨리고 기생해왔을 뿐. 이 작은 콩 안에 담긴 농부의 땀과 세월의 단단함을 그는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굴러다니는 콩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최후의 의식을 치르듯 그 콩을 자신의 입안에 넣었다. 와드득. 그는 자신의 어금니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맷돌이 되어 그 콩을 갈기 시작했다. 콩이 으스러지며 내는 고소한 맛과 함께 그의 마지막 자존심과 아집도 함께 가루가 되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맷돌 삼아 자기 자신을 갈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이 열렸을 때 옥체린이 본 것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독고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비워낸 텅 빈 그릇처럼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다. 독고진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죽을 삼켰다. 가장 질기고 독했던 마지막 곡식이 마침내 고운 가루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간의 교육이 끝난 후 독고진과 그의 부하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스스로 섰다. 권도윤 변호사는 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담은 증거 자료와 함께 그들이 밤새워 작성한 자수서 그리고 피해 상인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해 배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법조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자발적 범죄 조직 해체 및 집단 자수 사건이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독고진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전례 없는 피해 복구 노력 덕분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감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에필로그 기름 익는 냄새. 3년 후 2027년 가을. 광장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더 핸드가 사라진 자리에는 장태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상인들이 스스로 설립한 광장 상인 협동조합이 자리 잡았다. 조합은 최고급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했고 투명한 기금을 운영하며 어려운 상인들을 도왔다. 시장의 음식 맛은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되찾았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정직한 땀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순인의 빈대떡은 여전히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다. 표순이의 가게 옆에는 한때 그녀를 괴롭혔던 우삼떡이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배달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그는 죗값을 치르고 나온 후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 표순이의 가게에서 허드렛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욕을 하거나 인상을 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땀 흘릴 뿐이었다. 멀리 지방의 한 작은 사찰에서는 독고진이 공양간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속세를 떠났다. 그는 매일 새벽 맷돌을 돌려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었다. 그는 맷돌을 돌릴 때마다 자신을 갈아주었던 옥체린 교관을 떠올렸다. 그에게 맷돌질은 노동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야 할 수행이자 속죄였다. 같은 시각 광장시장. 옥체린 할머니는 친구 표순이가 붙여준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녹두전을 앞에 두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체리나, 이제 걱정 없지? 시끄럽다. 전이나 먹어라.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바삭한 녹두전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힘찬 삶의 에너지. 시장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한 아이가 뛰어가다 그녀 앞에서 넘어졌다. 옥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배꼽 인사를 하고 다시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맷돌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갈아버린 맷돌은 이제 멈추었다. 그녀는 그저 손주의 재롱을 보는 듯 평화로운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독초와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잡초들이 밭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멈춰있던 맷돌은 다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그녀는 이 평화를 조용히 즐길 터였다. 고소한 기름 익는 냄새와 함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